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 은수의 식습관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중용의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용의덕과 은수의 행복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자, 중용의 덕 중 한 가지는 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은수는 오직 혀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 음식을 먹고 있지요. 심지어 혀의 쾌락을 즐기는 욕망에 이끌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만약 은수가 품성의 덕으로서 절제라는 중용의 덕을 갖추고 있다면 은수는 자기 몸이 요구하는 양만큼의 음식만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과한 방종의 상태나 지나치게 모자란 무감각의 상태로 흐르지 않지요. 그런데 은수는 소화제를 먹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즉, 방종의 상태에 함몰되어 있지요. 이렇게 은수가 무절제한 방종의 상태인 식습관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이성의 탁월성에서 비롯하는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수의 식습관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이 바라보는 행복은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되는 그런 육체적인 말초적인 측면에서 오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보지 않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영혼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는데 그러한 행복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이성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덕이 바로 절제다. 절제다. 절제라고 하는 덕이죠. 물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근데 현재 은수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고 있죠. 즉, 어, 지나치게 과한 상태, 즉 방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종. 자, 물론 지나치게 음식을 기피하고 먹지 않으면 그것은 무감각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 은수는 자 중용의 덕에서 벗어난 거예요. 중용의 덕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용의 덕은 앞서 제가 안내를 드렸듯이 실천적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 감정, 행동 이런 일체의 것들을 맥락에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맥락 적절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맥락 적절성이다. 맥락 적절성에 따른 덕 그것이 바로 중용의 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중용의 덕 중에 한 가지가 절제지요. 절제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이러한 중용의 덕인 절제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과한 상태, 우리가 그것을 방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모자란 상태, 그것은 무감각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종의 상태에 빠지면 은수처럼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육체적 말초적 쾌락이 이끌려서 그리고 무절 무감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면 즉 지나치게 모자란 상태에 빠지면 음식 자체를 먹지 않는 왜 먹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으니 음식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한 것도 중용의 덕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지나치게 모자란 어, 것도 중용의 덕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덕은 절제인데, 현재 은수는 이러한 절제라고 하는 중용의 덕에서 상당히 멀어진 지나치게 과한 방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맥락 적절성에 맞는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여 드러내는 그러한 중용의 덕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러니 결국은 이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탁월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니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수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금까지 동서양 학자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은수의 식습관은 불교가 지향하는 연기의 원리를 자각할 수 없는 식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은수는 자신의 무절제한 식습관에 대해 성찰하면서 절제의 덕을 습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수가 연기의 원리를 자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식습관을 잘 절제하여, 물론 지금 현재 은수는 건강하고 아주 현명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친구지만, 앞으로도 좀 더 현명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친구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어서 그럼 명품 브랜드만을 소비하는 상철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잘 입는다는 것이 뭔지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상류 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매일 유튜브와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최신 유행의 의류 디자인을 수집하고, 상철이가 주로 관심을 두는 의류 브랜드는 소위 고가의 명품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상철이는 이미 충분한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명품으로. 그런데 명품 의류를 수집하기 위해 웹을 검색하거나 직접 백화점을 방문하여 끊임없이 의류를 구매합니다. 특히 상철이는 자신을 명품 의류로 치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명품을 걸칠 수 있는 자신과 그렇지 못한 타인 혹은 친구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느껴집니다. 자, 상철이가 값비싼 의류들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거리에 나서면 상철이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이때 상철이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마음껏 즐깁니다. 자, 명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드러낼 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과시욕구, 그런 만족감을 즐기는 우리 상철이의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베블런이라고 하는 학자분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블런께서 상류계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합니다. 자,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소비하더라도 평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된 정신적 혹은 육체적 노동에 얽매이는 그런 생산활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지요. 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유한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유한계급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노동자 계급과 구분합니다. 심지어
육체적 노동에 참여하는 계층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물론 자신들은 품위 있고 고상한 계급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계층이 유한계급이라고 보는데, 특히 유한계급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면서 노동자 계급과의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과시욕구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자신의 일상 소비품을 치장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명품이 더욱 잘 팔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배블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상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 계층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베블론이라는 학자의 견해를 참고하자면, 상철이와 같이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진 부로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호화스러운 생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을 유한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한계급은 과시욕구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과시욕구는 무엇인가? 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우리와 그렇게 할 수 없는 다른 부류를 차별하고 구분짓고, 그리고 명품으로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자신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계층보다 우월하다고 드러내는 그러한 과시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으로 자신들을 치장하여 구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계급과 차별화하고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만족감, 일종의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시욕구로 인해서 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소위 명품이라서 그 가격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특정 상품이 더욱 잘 팔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들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음, 이러한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 상품이 더욱 잘 팔린다. 바로 그 밑바탕에는 과시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자, 이것을 베블론 효과, 베블론 이펙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베블론 효과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전 경제학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잘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입니다. 합리적 인간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즉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은 다시 하락을 하지요. 자, 물론 상품 공급 역시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을 보이지요. 즉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론 이때 상품 공급 역시 증가합니다. 자,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의 상품 가격이 저절로, 그것도 최적의 상태로 자리를 잡는데, 그런데 배불론 효과는 고전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저절로 출현하는 현상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자, 배불론 효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전 경제학의 원리와는 원리에 어긋나는 일종의 반증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가? 고전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이 내리면
다시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지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면 어,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 이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반면에 지나치게 가격이 내리면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즉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상품 가격 역시 상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정경제학의 원리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가 줄어들어, 즉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배불른 효과는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고정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최저 가격이 설정되는 이러한 원리를 정면으로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배불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배불런 선생님, 저는 유한계급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고가의 명품 자동차는 물론이고 의류도 살 수 없습니다. 즉 명품 따위는 제가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명품 따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는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어떨 때는 어떤 때는 사실 명품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명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그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때 저도 모르게 유한계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 유한계급이 아닌 저로서는 어, 그 명품을 가지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유한계급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니 유한계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솔직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베블론 선생님께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심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 경쟁심은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모방하려는 성향으로 이어져요. 즉 일종의 모방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한계급이 가진 고가의 명품을 사들이고 싶어 합니다. 빈곤층은 자신의 일상을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자신도 마치 유한계급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심지어 명품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면 명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이라도 구매하여 자신을 치장하지요. 즉 짝퉁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것은 모방적 소비 심리가 판치고 있는 현상을 시사합니다. 결국 빈곤층이 유한계급을 흉내내려는 이 모방 소비는 고가의 명품을 소유하기 위한 과시욕구와 경쟁심이 맞물리는 데서 비롯하는 셈이지요. 유한계급이 가지고 있는 과시욕구, 그것은 유한계급만의 이 명품 소비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빈곤층도 그러한 유한계급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밑바탕에는 시기, 질투와 더불어서 자신도 그러한 유한계급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도 유한계급이 아니지만
유한계급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유한계급을 따라 소비하는, 유한계급의 소비 패턴을 따라하는 모방적 소비 현상이 발생한다. 이 모방적 소비 현상 때문에 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명품을 모방한 짝퉁이라도 구매하여 자신을 치장하고 마치 자신이 유한계급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한다.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모방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 빈곤층이 유한계급이 아닌 계층이 유한계급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 패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베벌런 선생님에 이어서 새로운 학자이신 보드리아르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보드리아르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철이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을 소비합니다. 즉 일상의 필요성이나 실용성 때문에 소비할 상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명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기호 혹은 이미지입니다. 결국 상철이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기호, 즉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지요. 특히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은 대중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기 위한 술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략으로서 기업은 기호를 소비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합니다. 즉 기호를 소비하여 자신의 계급을 드러내거나 다른 계급과 차별화하려는 심리를 활용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소비는 물건이 지닌 사용가치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혹은 차별지을 수 있는 기호, 즉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지요.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비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소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드리아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용성, 필요성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명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심벌, 일종의 기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호를 내가 취하는 순간 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 그 상품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상품의 실용성이나 필요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품의 이미지, 기호를 취하는 셈이죠. 왜? 그 이미지나 기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걸 드러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려는 심리, 자, 이러한 심리가 있고 특히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은 이런 심리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소비는 사실상 이미지, 기호 소비라는 거예요. 기호 소비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고가의 명품, 우리가 평범한 직장인은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명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명품에는 그 명품을 상징하는 어떤 심벌,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이미지가 그 상품에 자, 이런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이미지가 그려진 상품을 보면 야, 저거 명품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저 이미지가 그려진 명품을 취하고 있으니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겠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런 이 발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발상을 즐기고 그러한 발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자, 그러니 그 상품의 실용성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사실상 이 이미지에 혹은 기호에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그 이미지를 취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 현대인의 소비 패턴은 물건이 지닌 실용성, 필요성이라고 하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를 취할 수 있는 우리와 취할 수 없는 너희들을 차별 짓는 그러한 이 심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기호,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드리아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데 기호를 소비하려는 심리는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허기를 채우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옷을 걸치면 추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를 채울 수 있어요.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으려는 욕망은 생존에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요. 즉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서 비롯하는 기호 소비 덕분에 기업은 성장하지요. 물론 그 성장의 저변에는 기호 혹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는 소비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소비한다,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욕구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하고 기본적인 욕구지요.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욕구를 넘어서서 더 맛있는 음식, 더 예쁜 아름다운 옷, 나를 더욱 있어 보이게 만드는 자동차, 그리고 나를 더욱 과시하고 나를 더욱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화짓는 그런 명품 아파트, 더, 어, 더 고가의 무엇을 취하려는 것. 자, 이런 것은 욕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의 영역. 그래서 이런 욕망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건 곧 사실상 사용 가치를 바탕으로 한 소비가 아니라 이미지, 기호 소비에 바탕한 심리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를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은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 보드리아르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